그 부모님이나 또는 자기 출신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 기대를 저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겁니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양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내 나이가 되니까는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두고 아주 철두철미한 이러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그 결과로 이제 자기가 매진을 해야지 주변에 아유 부모님이 참 이렇게 바라시는데 또 부모님의 바람이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불효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결국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위에 있는 학생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생살이를 하는 건데 인생살이에 대한 충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수도 없지. 내가 갈 길은 이건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 그걸 결단하려니 고민을 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법대를 보냈을 때는 다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고 부모님 부모님들 기대가 있고 친구는 야 너 거기 갔으니 뭐 해라 말이야. 우리 때 이후로 법대 가면은 의뢰 판검사 되는 줄 알아. 다 안다고. 다 판검사 되는 줄 알아. 근데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좀 싫은 거지. 그리고 또 둘째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비교적 또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생각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줘요. 우리 이국은 교수가 그 학문의 대상을 추구하듯이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을 수상히 알면은 누구한테 애드바이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나 법률가가 되면은 특권을 가져요, 특권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쿠빅이라고 하는 분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150년 전에 썼는데도 참 훌륭한 관찰을 했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귀족 계급이 있어서 귀족 계급이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물론 귀족이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느라고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다가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 앞장서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귀족들 자제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귀족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소위 젠틀맨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권력만 있지, 윤리랄까, 그게 없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가들이 또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법률가가 윤리적이면 이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리고 법률가가 대놓고도 자기 이득이 된다고 할 같으면 법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법률가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게 만드는 권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윤리적이게 만드는 이러한 윤리는 있느냐? 기독교 윤리는 어떠냐? 기독교는 법률가로 하여금 윤리적이게 만드느냐? 법 지키는 것이 동시에 윤리적이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말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따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윤리적이면은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제재도 받느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은 확실히 권력을 줍니다. 힘을 줘요. 거기다가 라이선스까지 따면 더 힘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집단으로서 법률가가 됐을 때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귀족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 귀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귀족적인 위치에 있는 건 법률가들인데 과연 자기 희생적인 이런 귀족이냐? 뭐 이런 질문을 얼마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집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인정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그 주례를 한번 쓰시게 됐는데 주례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봐라. 근데 제가 법철학적으로 아주 잘 썼거든요. 쓴 거가 이게 나물이구나.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얘기들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 상담하면 진로 고민하고 그럴 때 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3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이제 재능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돈, 재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 하면은 재능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한은 뭐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굉장히 재능 있게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 삶이 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조금 의심이 되고,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능과 재미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냥 뭐 쫓아오거나 아니면 잘 안 쫓아와도 그 인생이 또 불행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발제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그 재미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저는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학과 수업을 들을 때 재미없었던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니컬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는 무효고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어떤 건 취소가 되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개개는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효, 이렇게 하면 취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가르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이 꼭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빨리빨리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사 이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조금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이거는 무효라고 이거는 취소가 있을까? 이런 걸 조금 고민하다 보면 이게 사학으로도 연결되고 철학적인 부분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연결되고 이러면서 이제 법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으로 개방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무 법조인이 돼도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훌륭한 어떤 판례를 이끌고, 이제 대법관이 되는 또 좋은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조인이 안 되더라도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학문을 한다거나 여러 길이 있겠지만 그런 길을 가게 돼도 이런 폭넓은 사유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럴 때 무려 이렇게 취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그냥 배우고 그걸 암기했던 사람은 공교수님 같이 하면은 시험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쓰면은 그거에 진면을 많이 발휘하고 정작도 거기 써야 하는 거 다 못 쓰거든.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도 사법시험 보세요. 일정한 시간 안에 문제를 두 문제, 세 문제를 써야 하는데 그런 거 고민하다가 쓰면 그거만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한 참 논문이 되죠. 그러나 다단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고민이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던 제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험에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시험제도 가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했고,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저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안 바뀐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진학하고 이럴 때쯤 되면은 또 그런 게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이 법학 교수님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진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진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는 거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원리나 이런 걸 위주로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사실 혼자 읽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 진도 끝까지 안 나가고 문호가 교수처럼만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점차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처럼 공부하면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자반기를 빨리 넣으니까 상업시험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상업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저는 이제 교수님 같은 그 부분은 자신단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가산점으로 들어가 이렇게 같이. 아까 우리 연구가 인간의 추악한 뭐 그런 거. 왜 그걸 나보고 있잖아요. 내가 수학하게 된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세미나를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8명의 훌륭한 학자가 나를 빼고 아니라 포함하고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세미나하는 경우가 없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세미나를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문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의미를 친절히 해주시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이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그냥 홍 교수님께서 결국 이건 재미가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이 재미를 또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고통과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냥 얻어지는 건 세상에 없는 거죠. 사실은 아까 방황을 얘기했지만 정말 심하게 방황한 사람은 말도 못 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왜 자꾸 수학한 걸 이야기하나? 우리 교수님이 쓰신 나는 노비로소이다 라는 그 책에 원본이 요즘 글이 여기 지금 제가 실어놨어요. 이 자료집에 그 기사로 암살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한번 흥미로운 소송인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노비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네, 그러면 저희 회식을 하는데 저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논의는 자기가 노비라고 해봤는데 저쪽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왜 이렇게 했냐면 영치가 안 타잖아. 어쨌든 책은 엄청 안 팔렸으니까 여러분도 안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1천2천이라서 부모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예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노비일 때에는 엄마 쪽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한테 딸이 하나 있었고 이 딸의 자손들이 6이나 된단 말이죠. 딸이 한 7명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양입니다. 이 할머니는 노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양이면 그 자식들은 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7명이 다 이쪽 노비의 주인한테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노비다. 그 할머니의 주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또 여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나는 공노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공노비다. 그럼 이제 사노비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 공노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그 집 사위가 이제 그 할머니의 사위가 좀 싸가지고 부유한 노비예요. 그래가지고 아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허위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또 마침 저쪽 사람도 양반인데 괜찮은 양반인데 아버지가 살이 눈덩이에서 도망다녀가지고 집안을 몰라겠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졸지에 좀 노비 신분을 벗으려는 하나들은 다 노비가 되고 판결을 이제 정확하게 맞으니까 노비가 되버렸죠.